지난 5월부터 오물풍선을 띄우면서 새로운 도발을 시작한 북한이 이달 들어서 닷새 연속으로 도발을 이어가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닷새간 오물풍선을 1,250개 넘게 살포했고 이제 우리 쪽에 43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오물풍선 도발인데요. 최병묵 국장님. 왜 이러는 겁니까? 무슨 전략이에요, 이게? 아니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북 전단을 일부 이제 탈북민들이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북 전단에 대한 반발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같으면 대북 전단을 이제 금지시키는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그게 정부에서 금지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놔두니까 그걸 규제하라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뭐 규제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북 확성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강대강이 부딪히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과연 저게 언제 끝날 것인가? 뭐 현재로서는 사실 시점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뭐 좀 대화 통로가 재개되면 저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김상일 대변인께요. 네. 그래서 뭐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으나 또 다른 노림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대북 전단을 남측에서 보낸 게 을지훈련 기간 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19일부터 11일간 을지훈련이 있었는데 네. 그 기간이었으니까 시점이 조금 늦춰졌기 때문에 그러네요. 다른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는 이제 8.15 통일 독트린 그다음에 을지훈련 이런 거에 대한 그 맞대응을 강하게 하면 네. 오히려 그 의도가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저강도 도발을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수해가 굉장히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좀 관심을 좀 돌리자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이 구구절 그 북한 정권이 이제 수립된 네. 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기해서 어떤 내부 결속을 좀 다지자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 방안에 기해서 국제적인 관심도를 좀 높여보자 이런 것. 지난 주말에 왔다 갔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김영현 국방장관이 이렇게 신임으로 이제 그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임 국방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 것이냐라는 어떤 반응도 좀 보자 이런 것들도 의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예.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도발 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한을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뭐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만 드론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네. 레이저로 이걸 쏴가지고 전부 다 방어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다 방어가 안 됐는데 이게 방어가 잘 된다는 것을 레이저 방어 기능이 굉장히 충분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줘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물풍선 도발. 9월 들어와서 조금 다른 양상이 보입니다. 오물풍선 안에 이 작은 쓰레기 봉지를 여러 개 담은 이런 변칙을 쓰고 있는 건데요. 다탄두 미사일을 흉내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였지만 다음에는 쓰레기 말고 그 무엇을 보낼지 불안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인데요. 네, 성재준 위원님. 자, 이게 다탄두를 흉내는 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9월 달에 들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오물풍선이 네.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큰 봉지 안에다가 여러 가지 또 다른 봉지를 갖다 같이 넣어가지고 겹비늘 형태로 이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네. 흡사 이게 좀 다탄두 미사일도 좀 흡사한 거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겹비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가 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가 터지는 거가 원래는 이제 터지면
북한은 그냥 도중에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네. 이렇게 뭐 다탄도 형태로 오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도 또 추가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뭐 지금 이 오물풍선을 한두 번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차례 뭐 수십 차례 수천 차례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이제 전략적으로 이거를 또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오물풍선에 대해 가지고 막 그렇게 강도 높게 우리가 대응했다라는 느낌은 없고 네. 국민들께서도 물론 이제 뭐 피해를 좀 입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경계심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든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만약에 북한 측에서 이렇게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군의 어떤 대응 방식에서도 이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재원 기자, 당국이 이 오물풍선에 대한 피해 액수를 산정을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억대라고 불리는데요. 지난 석 달간 수도권에 발생한 재산 피해 총액 1억 원을 넘어선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서울이 약 7,980만 원 정도고요. 경기도가 약 2,650만 원 이렇게 합한 액수의 총액인데요. 신고 건수는 서울이 13건, 경기도가 38건 등 총 51건이었고 이 가운데 견적을 내는 중이어서 피해 금액 신고가 채 되지 않은 게 3건가량이라고 합니다. 피해 액수가 가장 컸던 신고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물류센터 차량에 오물풍선이 떨어지게 되면서 차 지붕이 파손돼서 1,57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고요. 또 서울 종로의 한 주택에서는 지붕이 오물풍선으로 파손이 돼서 1,480만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물풍선 아시다시피 풍선 안에 기폭장치가 달려 있어서 기폭장치가 터지면서 이제 풍선이 터지는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폭장치가 터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물체와 닿게 되면 불을 일으키는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액수가 더 불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그런데 재산상의 피해도 피해지만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지금까지는 재산상의 피해가 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들께서 상해를 입으시거나 뭐 또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크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피해 보상의 측면에서만 좀 집중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오물풍선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보상을 해줄 근거가 현재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 상에는 시민안전보험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입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관련된 보상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자체의 피해 보상 방안들을 좀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국장님, 김정은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는 수해 현장을 주로 찾아다니는 모습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 최근에는 군사시설을 찾아다니더군요.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이 북한 정권 수립일이거든요. 네. 구구절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수해 현장을 찾아다니라고 이런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순시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권 수립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 정권의 어떤 정당성 같은 것도 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김정은이 저렇게 하면 저런 것들이 이제 뭐 평양방송이나 뭐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정권의 정당성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어떤 전략적인 관점에서 최근 구구절을 앞둔 김정은의 군사 행보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 대변인께 네. 북한은 미국의 대선이 있을 때마다 네. 사실은 네. 간단치 않은 도발들을 했었어요. 핵실험을 한달치 그렇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제 금년도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 뜨거워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 협상 상대는 미국입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 새롭게 정부가 출발할 때 네.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 북한이 무언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야 어떤 외교적인 우선순위도 높일 수가 있고 네. 협상력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대선 즈음 해가지고 어떤 큰 도발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미국 이제 공화 민주 양당 후보들의 어떤 토론 과정이나 공약 중에 북한을 최우선시해달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북한이 우선순위가 어떤 그 러시아나 유럽보다 좀 떨어지잖아요. 네. 사실은 떨어질 수 있고 중동, 특히 중동보다는 떨어질 그렇습니다. 수 있잖아요. 금년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도 있고 중동 사태도 있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본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네. 그 좋은 시기가 그렇게 좀 어수선하고 정책 보고를 받으면서 정책 방향을 정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네. 그때로 도발 시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한미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4일 날 양자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6시간 동안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억제 방안들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고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